이제 토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보통 토론회에서는 좀 입장이 다른 분들을 섭외를 해서 그래서 비판적으로 검토를 받는 게 맞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특히 이 역사 문제에 관한 토론 내지 논쟁에 있어서는 입장이 다를수록 대화가 토론이 더 안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거는 다수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나는 배울 게 없다. 소수인 저 사람들한테서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거의 쇠기의 뭐 경읽기 이런 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분들을 저희 모시고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제 옆으로 앉은 순으로 차례로 토론을 해주시는데, 예, 그럼 먼저 김학은 교수님의 그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유대인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 걸식하며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매년 그들의 달력에 따져 연말에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next year.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지금 그 말하는 유대인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을 품에 안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미국에는 Founding Fathers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775년부터 독립전쟁을 해서 1783년에 결국 영국이 손을 들고 파리에서 강화제약을 하고 곧바로 독립이 안 되고 89년에 13주가 모여서 그 독립을 하죠. 그 이후에는 Founding Fathers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독립운동이라는 말이 있고 독립운동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립운동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독립을 목표로 운동한다 그 말이에요. 독립운동가는 독립을 목표로 운동 투쟁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아까 이용훈 교장도 아주 간결하게 언급했지만 1919년 우리가 독립을 해서 건국을 했으면 독립운동가라는 말이 왜 필요합니까? 독립운동사가 왜 필요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독립운동가의 정의는 1910년 이전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19년서부터 1910년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공식적으로 뺏긴 그날부터 45년이나 뿔뿔이 흩어져요. 그러면 영국이 뭘 인정을 했느냐? 13주 하나하나에 독립을 인정한 거예요. 아직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끼리 싸워요. 그래서 모여서 할 수 없이 만든 게 연방인데, 이때 중요한 대목이 제가 읽은 역사는 그렇습니다. 미국의 연방은 주와 주와의 계약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남북 연방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남한과 북한이 있는데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예를 보면은 남북 전쟁에 의한 전쟁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남부는 주와 주의 계약의 연방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연방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이 각 주한테 있다 하는 게 내세운 거고, 북부에서는 그게 아니다. 자유시민들의 계약이다. 자유시민이에요. 그게 연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북부가 이겨서 자유시민이라는 게 주보다 더 앞선 상위 개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몇 나라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을 본따서 이 세 단계 식민모국의 신민으로부터 자유시민을 거쳐서 법적으로 그 다음에 국민이 되는 과정을 겪은 나라들이 이제 미국, 그 다음에 체코, 그 앞서서 아일랜드, 영연방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영연방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이걸 독립할 때 법적으로 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새로이 탄생하는 나라의 이 국가의 정체성, 이 국가 승계, 그러니까 constitutional autonomy라고 그래서 국제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새로이 탄생하는 나라의 국가의 정체성과 그 법적 권한이 뿌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보였던 얘기하는 45년에 어느 분이 총독부가 행정권을 인수하라니까 덥석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인민공화국이 생겼는데 인민공화국의 법적인 뿌리는 조선 총독부한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근데 이승만 박사가 이끄는 이쪽에 우리 결국 대한민국은 그 뿌리가 어디서 있는 거니? 우리 김영삼 선생님 때 잘 말씀하셨지만 이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3단계를 착착착 밟아서 대한민국이 이제 성립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은 제가 한 1분만 쓸게요. 예. 국가 승인과 정부 승인은 달라요. 우리가 맨날 정부 승인, 상해 임시정부가 뭐 호법정부가 승인했다 그러는데 정부 승인이 아닙니다. 국가 승인이에요. 국가. 우리는 대한민국은 국가들이 많이 모인 유엔에서 승인한 건데 그 유엔에서 그걸 승인할 때 다국가가 승인할 때 그럼 그때 그걸 승인해 준 그 행정부가 유엔의 총회 거기서가 승인한 거냐? 아니에요. 유엔이라는 그 영속성 있는 데에서 승인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 정부 승인과 국가 승인도 혼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건 조그만 거지만 1919년 4월 달을 건국으로 한다면은 그 건국으로 정한 그 대상에는 국가 원수가 없어요. 국무총리만 있지. 정부 수반은 있지만 국가 원수에 해당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벌써 이 국제법을 전공하신 분이라서 그걸 알고 대통령이라는 걸 욕을 먹으면서까지 그다음에 한성 정부에서 집정관 총재를 번역할 길이 없어서 대통령을 한 이유가 국가 원수가 없는 나라가 무슨 국가 자격을 갖췄느냐. 일본 국왕한테 편지를 썼죠.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게 대통령 자격을, 이게 아일랜드에서도 이것 갖고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국왕과 상대를 해야 되는데 누가 상대를 하느냐? 국회의장이냐? 임시정부에 정부 수반이 하느냐? 이런 것도 따지지도 않고 1919년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법은 아까 말씀대로 3F라고 그랬어요. 이게 변하면 헌법이 아니라 변법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글쎄요, 저는 법률학자라서 뭐라고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변법이라고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문관이 초심으로 돌아가자. 우리 지금 여기서 다 앉아서 얘기하는 1948년 모든 요건과 자격과 국제법에 의해서 또 갖춘 이 1948년 지연헌법으로 돌아가자. 부족한 게 있으면 수정 조문을 통해서 하든가 다른 지혜를 끌어서 해야지. 우리나라는 기준도 없이 전문도 막 바뀌고 조문도 바뀌고 우리가 변치 않는 걸 믿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조상. 국가는 망해도 가문은 망하지 않아야 된다. 이건 근대적인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변치 않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구성원들이 변치 않는 걸 하나 이제 가져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이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로 미국의 건국 과정과 그다음에 미국 헌법의 원리, 구성 원리 이런 걸 설명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건국 과정 내지 우리 헌법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떤 기준 이런 거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동 박사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70년 전에 우리 모두가, 우리 민족이 또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족사 최초의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세우고 그에 대한 기념식을 했을 때는 대한민국이 70년 후에 오늘 2018년에 이런 나라가 되어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꿈꾸지 못했을 겁니다. 이 70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신생 독립국이 출범을 했고 개발도상국이 있었고 또 새로 주권국가들이 만들어졌지만 지난 70년 역사에 그 140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과 같은 위대한 성공 국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70년 전에 우리가 만들어 세운 대한민국의 국가의 성격, 그 위대함,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온 그 70년의 성취의 여정, 그리고 이것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향후 80년, 건국 100년에는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와 비전, 이것이 사실 오늘 건국 70주년을 맞는 우리의 오늘 이 장소의 이 과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국된 지 70년이 지났는데 건국이 1919년이냐 1948년이냐를 다툰다는 이 현실이 얼마나 슬픈 것이고 얼마나 토대가 없는 것이고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도전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휘둘림을 당하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아까 이영훈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랜 과정을 거칩니다만 가장 최근에는 지난 3월 1일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은 1919년이고 내년 2019년에 건국 100주년을 기리겠다라는 선언에서 이 문제의 폭발적인 성격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3년간의 1945년에서 48년간의 3년간의 좌우투쟁과 신탁통치, 스탈린 통치를 거부하고 또 3년간의 냉전체제 속에서 열전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와의 전쟁을 거치고 그 이후에 산업화, 경제화, 삶의 질의 완성, 그리고 오늘과 같은 이런 문명국가를 만들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건국 이래 펼쳐진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대역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본질은 이 나라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이 나라가 부끄러운 나라다, 정당스러운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가 정통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나라가 실패다, 잘못됐다, 문제가 있는 나라다라는 세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문제의 본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압축적이고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의 서술 혹은 그 결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느 한국사 혹은 어느 교과서를 봐도 통일신라 그러면 통일신라의 건국의 의의, 통일의 의의, 체제정비 쫙 설명이 됩니다. 고려건국, 고려건국의 의의, 고려건국의 성격, 고려건국의 의미 쫙 서술이 됩니다. 조선건국의 의의, 조선에 따른 건국에 따른 체제정비, 조선건국의 성격 쫙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민족사적이고 세계사적으로 모델 국가를 만든 대한민국과 관련해서 딱 들었으면은 거기에는 건국과 혹은 정통성과 의의와 성격에 대한 얘기가 일체 없습니다. 분단국가의 성립, 좌절된 통일정부, 냉전체제의 성립, 친일청산의 실패에 따른 민족정기의 상실, 구구절절이 대한민국과 관련해서는 좌절, 실패, 부정, 민족정기의 상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름답고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내용들을 가지고 몇 페이지에 걸쳐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실패인지 성공인지도 알 수 없는 조선, 고려, 통일, 신라, 백제, 고구려 다 일제히 적용되는 그 건국의 성격을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대해서만 부정,
실패, 정기의 상실, 분단국가의 성립이라고 하는 부정적 내용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인식하게 만들어서 오늘의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 분석을 하나 덧붙이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주권이라고 봅니다. 국가의 성격은 주권이 있냐 없냐 소브린티 개념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유일한 것이고 주권이라는 것은 불가분의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었을 때 1930년, 1940년 혹은 1910년에 어떤 개인이 자기 딸이 살해를 당했어. 어디 가서 호소를 했습니까? 임시정부에 가서 호소를 했습니까? 조선총독부에 가서 호소를 했습니까? A와 B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B가 계약을 위반했어요. 그걸 어디 가서 호소를 했습니까? 어디 가서 재판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세금을 어디다가 냈습니까? A에도 내고 A정부에도 내고 B정부에도 냈다는 얘기입니까? 사법재판을 임시정부에 가서도 호소하고 일제 정부에 총독부에 가서도 호소했다는 얘기입니까? 자기가 폭행을 당했고 자기 딸이 다쳤는데 정리를 좀. 어디에 가요? 이 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송기정 선생이 여권을 발급받고 국기를 가졌을 때 두 개를 단다는 얘기입니까? 이 소브린티 주권이라는 건 명확한 거고 유일한 거고 불가분의 것입니다. 그건 다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19년이냐 48년이나를 가지고 다툰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고,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드린다면은 대한민국이 만든 그 소소한 잘잘못 뭐 착오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만든 70년이 얼마나 위대한 여정이었는가를 살펴보면은 저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이나 국민 모두가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또 상처를 입어가면서 이 나라를 지키고 만들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금방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세부적으로 본다면은 이 건국이라고 하는 것은 식민 체제의 종결로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식민 체제의 종결이라는 것은 바로 일본 제국주의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대일본전의 승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아무 국제법적인 성격을 갖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미군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미군정은 또 대한민국 독립을 배반한 또 그것도 식민정입니까? 그 전쟁에 식민 지배국을 대상으로 한 승전이 있고 그 승전의 결과로 우리는 1948년 5월 10일 비로소 민족사 최초의 선거를 했고 7월 17일 날 헌법을 만들었고 7월 20일 날 정부를 구성했고 8월 15일 날 드디어 이 모든 총체적인 해방, 국민 대표의 선거라고 하는 선거, 의회 구성, 재헌헌법의 완성, 헌법에 따른 정부의 구성, 정부 구성에 따른 정부 수립 기념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이 건국 과정이 있었고 이 건국 과정에 대한 이해, 이것을 교육시키고 국민들이 합의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인식이 설 거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강기영 교수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광동 박사님께서 대한민국이 그 신생 독립국가 중에 가장 성공한 나라였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가장 골치 아픈 나라 중에 하나인 것도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논쟁 끝. 그러면은 그냥 그게 논쟁 끝이 돼버리는 나라가 되는데, 이영훈 선생님께서 그 요즘 그 환상의 나라라고 하는 그 시리즈의 그 강연과 책을 내시는데, 이게 그 환상에 기초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뜻인데, 사실 환상에는 좋은 뜻도 좀 있습니다. 뭐 환상적인 뭐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오히려 허구의 나라, 그러니까 허구의 역사 인식을 기초로 한 나라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일단 1919년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논리의 그 허점을 파고들기 위해서는, 그럼 1919년에 그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과연 임시정부를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를 살펴보는 게 제일 좋은 그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시정부가 그 요인들은 새로운 국가의 건설이 아니고 앞으로 쟁취해야 될 목표임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김용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41년 11월 28일에 대한민국 건국강령 발표인데요. 자, 19년에 건국이 됐는데 41년에 건국강령을 발표하면은 건국을 했는데 뭐 또 건국을 해요? 건국을 했는데 건국을 또 하자고 하는 것은 반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국강령을 발표했다는 것은 온전한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었고, 이 건국강령은 그 조소한 선생의 그 삼균주의를 그 기초로 했는데, 독립과 새나라의 건국을 위한 청사진을 밝힌 중요 문건입니다. 참고로 그 동아일보가 이럴 때 제일 그 빨랐습니다. 당시에는 해방 직후인 45년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회에 걸쳐서 건국강령의 내용과 해설 기사를 실었고, 그 일면에 그 1941년에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연재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연속론자입니다. 다른 분들과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1897년 탄생한 대한제국이나 1919년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탄생의 중요한 밑거름이자 전 단계 과정이었다고 보고, 바로 그 때문에 1948년 대한민국의 탄생이 더 값지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까 그 김광동 박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백제의 건국, 신라의 건국, 고려의 건국 이런 게 다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고조선이나 대한제국이 아니기에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건국은 단군 할아버지 때 한 게 아닙니까라고 그 진짜 심각하게 그 말씀을 하신 게 그 전설로 남겨져 있는데, 그건 국가가 아니라 그 민족설화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이나 대한제국이 아니기에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이 잉태된 것이기에 큰 의미를 갖고 있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정하고 왕정 복고가 아닌 민주공화정을 추구하고 독립된 근대 국민국가를 만들자는 이상의 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심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도 그 법통을 뭐 이어받자 그렇게 그 얘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19년을 뭐 정신적 건국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강조를 했다시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19년에 수립된 게 아니라는 것을 제일 잘 인식한 것은 바로 임정 인사들이었습니다. 1941년 11월 임정에서 건국강령, 그 다음에 건국준비위원회를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 1회 48년 8월 28일자에 독립국가 건설, 즉 건국의 계획을 담은 선언이 여운형과 안재홍 선생의 주도로 건국준비위원회가 공포를 했는데, 이 선언은 본 준비위원회는 우리 민족을 진정한 민주주의적 정권으로 재조직하기 위한 새 국가 건설의 준비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19년에 건국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건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특히 재미있는 자료는 뒷장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작년에 1919년 대한민국 건국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좋은 자료집이 발간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함께 편찬한 사진으로 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년에서 45년은 27년간 분투한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담은 300여 장의 사진을 수록한 소중한 자료집인데 이 책에 45년 11월 4일 임정 요인들이 귀국을 할 때죠. 그때 백범을 비롯한 임정 요인들이 환국을 앞두고 함께 남긴 글의 사진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최동호 선생과 황학수 선생은 화평 건국 필성이라고 하는 휘호를 써서 건국을 필히 이뤄내자, 우리가 평화롭게 건국을 하자 라는 글을 써서 진정한 건국을 염원하는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임정 요인들이 아직 건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45년 8월 10월 이후의 일입니다. 그런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뒤에 그 얘기들은 앞에 분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짧게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명문화된 국민주권과 국가주권의 이상이 실현된 것이 바로 1948년 대한민국의 탄생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온당하고 50선거에서 국민주권이 구현됐습니다. 이것은 5000년 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자유선거였습니다. 여성들도 1인 1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양반도 1인 1표, 상놈도 1인 1표, 그리고 유엔 감시하에 선거가 벌어졌고 12월 12일 날 유엔 총회가 대한민국을 한반도 내 유일합법 정부로 승인함으로써 국가 주권이 더 강력히 구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부정을 하고 있는 얘기들이 그냥 떠도는 것을 넘어서서 교과서에 아예 그 구절이 없어지게 되는 이런 그 시절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분명히 그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다면은 이 시기에 대한 엄격한 비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헌의회와 대한민국 정부는 48년을 독립한 해, 즉 새로운 나라가 출범한 해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재헌의회 그 결정 과정에 대한 좀 더 면밀한 분석과 이것을 그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왜 재헌의회 그 의원들이 48년을 독립기념일로 48년 8월 15일을 독립기념일로 삼았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그 광복절로 바꾸게 되는데 잘못 바꿨어요, 얘기를.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영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혼란이 오면서 지금은 그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태로 돌려지게 됩니다. 사실이 이럴진데 1948년 건국 또는 대한민국 수립을 얘기한다고 해서 반헌법적이니 친일이니 하는 그 주장들이 난무를 하고 있고, 현 정권에서 이러한 주장이 강력하게 그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그 공허하고 야비한 그 논의인지를 그 자각을 해야 됩니다. 내일 조선일보에 바로 여기에 대한 그 대담이 실리게 됩니다. 저도 참여를 하고 아까 상을 그 받은 김은구 그 트루스 포럼 대표도 여기에 대한 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읽어 주시기를 바라고, 한반도 유일합법 정부에 대해서는 제가 주 3회 굉장히 자세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만 하더라도 유엔 결의문은 오역이 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역이 도대체 수십 년간 그 지속되는 이유를 저는 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얘기가 또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 그 학계가 너무나 저열하다, 그리고 너무나 부정직하다라는 것을 그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자, 48년 건국 또는 대한민국 수립을 반헌법적이냐 친일이다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건국 50주년을 기념한 김대중 대통령과 김대중 정부도 반민족적이고 친일입니까? 대답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랬어요 지금? 그럼 48년 그 8월 15일을 건국으로 얘기한 그 노무현 고 전 대통령도 반민족적이고 헌법적이고 친일입니까? 네라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건국 60주년을 기념한 이명박 정부도 반헌법적이고 친일입니까? 그러고 토론 좀 정리해 주시죠. 네네. 재미있게도 지금 끝내려고 딱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 또는 건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민족적이라고 얘기하는 그룹의 수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신데 이분이 80년대 쓴 책에 1948년 8월 15일을 본인이 대한민국 수립일이라고 썼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바로 반민족적이고 반헌법적이고 친일이라고 하는 주장이 성립이 됩니까? 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모순된 그 주장들은 이제는 더 이상 좀 얘기가 안 됐으면 하는 그 바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그 토론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딱 10분 걸렸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뭐 발표 내용에 대한 뭐 반박, 꼭 답변을 들어야 되는 그런 토론이었다기보다는 코멘트성의 그런 토론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뭉뚱그려서 좀 대답을 해주시되 이제 청중들로부터 이제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다 채택을 할 수는 없고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이용훈 선생님께서 언급을 하신 문제인데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승만 박사 자신의 정치 철학과 역사 인식이 건국 시점을 1919년으로 봤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재헌헌법에 넣었던 이승만 박사의 특별한 요청에 의해서 삽입된 구절이죠. 그러니까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한다. 이런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는 표현이 있고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한다는 이제 표현이 재헌헌법 전문에 있는데 이게 이제 이승만 박사 요청으로 들어간 거고 그렇다면 이승만 박사 자신이 1919년을 건국으로 봤던 게 아니냐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영훈 선생님께서 포함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강경 선생도 말씀하셨지만은 건국이라는 하나의 정치적 사건이 실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그것과 그 건국의 주체들이 건국의 역사적 기원이나 정통성을 밝히는 문제는 저는 그것은 구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 48년 건국의 주체인 이승만 대통령이 3.1운동에 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속해서 이제 민족 독립국가를 재건한다 이 말은 이 국가 대한민국의 역사적 기원과 정통성을 밝히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이분이 이 말을 하게 된 그 동기를 여러 문헌에서 한 서너 차례 확인되는데 정확하게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데 이 국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이 민주공화국으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3.1운동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만들고 독립을 선포하고 여러 나라 원수에게도 독립을 선포하는 편지를 보내고 했지만은 그러나 당시에는 세계 정세에 인연하여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제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위한 노력을 줄기차게 해온 결과 그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실천한 결과 오늘날의 이 과실을 맺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건국의 정신과 유래를 분명히 하자고 하는 그런 뜻에서 하신 말씀인데
오늘날의 사람들이 요 건립이라는 요 두 글자에만 주목을 해가지고 그때 나라가 성립했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역사 해석을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분명히 독립 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미국을 건설한 지 이제 1주년이다. 한 사람이 한 말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양하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종합을 해서 요 말을 해석하면은 그때는 대한민국을 건립하고자 했으나 세계 정세의 인연에서 실패 좌절했고 이제 재건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요 헌법의 전문을 민주공화국이라는 국시를 분명히 밝히기 위한 취지였다.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뭐 건국 100주년 내년이 건국 100주년이라는 말은 했지만은 그 지금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정부에서 출범한 그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거기서는 건국 100주년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위원인 사람을 만나보니까 뭐 건국 100주년이라고 해서 대놓고 사업을 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대대적인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은 아마 좀 단계적인 뭐 전략 전술 같은 그런 건국 100주년이라는 게 워낙 사실은 그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니까 그거를 굳이 주장을 해서 막 문제를 또 반발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3.1운동과 임시정부를 대대적으로 띄우면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뭔가 100주년이다. 나라가 세워진 100주년이다. 이렇게 하면서 48년을 잊게 만들려는 그런 전략 내지 전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뿌리에는 사실 이 뭐 옳고 그르고 어느 속에 논리적으로 맞고 논리적으로야 당연히 전 48년 건국설이 맞다고 보는데 국민 다수의 정서 뭐 이런 것이 대한민국이 48년에 세워진 데 대해서 그걸 축복으로 생각한다거나 그걸 감사한다거나 이렇지 못한 것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그런 것이 희미한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대한민국이 얼마나 세워진 게 얼마나 축복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이런 활동들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늘 이영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광복절 주기를 재정립하자는 운동 이건 아주 실천적인 의미로서도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할 일들이 오늘 제기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3시부터 시작돼서 원래 예정보다 많이 초과가 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행사를 역시 공동 개최해 주신 그 대한민국 사랑의 김길자 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그 발표와 그리고 토론에 참가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